생활비 갖다 주면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꼭 살아나고 연구한 품목에도 없는데 정부들을 위협하는 게 그건 모르겠어요. 필수 품목이라고 해놓고 본사가 얼마나 해먹는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다 조사해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뒷받치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석균입니다. 저희 YTN 사학 앞에 있는 거리 호수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이곳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즐비합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프랑스어로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는 프랜차이즈. 과연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영업이 다 끝난 새벽 시간, 캄캄한 가게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무언가 훔치러 왔다고 하기엔 남자의 행동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주방 이곳저곳을 뒤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맹점에서 본사 물품이 아닌 외부 물품을 사용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몰래 가맹점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문제의 CCTV를 제보한 사람은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박모 씨. 해당 김밥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박 씨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본사 물품 가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테리어에서 남겨먹어, 주방 집기에서 남겨먹어, 물류비로 남겨먹어. 완전히 그냥 전주들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백화점 그 이상 거의 아니라는 거죠.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사야 하거나 사도록 권유받는 물품은 120여 가지나 됩니다. 우리는 실제 본사에서 가맹점에 팔고 있는 물품을 시중 가격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9,000원대에 살 수 있는 참치는 1,890원에 25,000원대인 식용유는 3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사야 했습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참치와 식용유지만 본사 물품이 20% 전후로 비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개에 125원인 포장용 종이 상자는 실제 90원가량에 본사가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90원은 약간 그 정도 언저리라고 보면 됩니다. 40% 가까운 마진이 붙는 셈입니다. 박 씨는 물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유통 과정에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구매는 여기서 다 해요. 여기서 마진 떼고 물류회사로 넘겨서 그게 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현재 이 가맹점들은 최소 5단계를 거쳐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 가운데 특히 처음 물건을 사들인 뒤 마진을 붙여 물류회사로 넘기는 A 업체를 지적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많다는 사실을 볼 때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밝혀지는 사실들. 이 업체의 대표가 최근까지 본사 대표의 아내 위모 씨라는 겁니다. 작년에 정보공개서를 보면은 순이익이 48억이 났더라고요. 전주들은 적자인데 이게 가맹사업 구조는 아니지 않나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본사가 과도한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모든 가맹점들은 외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각 인테리어 업체가 특정 디자인 업체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일종의 컨설팅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공사를 하는 매장들인데 매번 거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낸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점포뿐만 아니고 다른 점포다 계속 여러 점포를 하니까 사실은 설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알고 보니 의혹이 불거진 디자인 업체는 본사와 같은 주소에 위치한 본사의 특수관계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업체의 사내이사는 다름 아닌 본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한테 저희가 준 돈 전체에서 그 돈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돈 뺏어서 다시 주는 거죠.
박 씨는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태들이 가맹점주들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감가상각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아니 뭐 친하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끔 보는 친구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많이 해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안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공정하지 못한 이 기업체가 자꾸 진입하게 되고 이거는 산업 전체 생태계에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뛰어든 서민들. 그들은 오늘도 생계를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의미는 자유가 아닌 구속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만 5천여 개. 전체 매출 규모 288조 원에 관련 종사자만 65만 명에 이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가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몰리는 이유는 무턱대고 혼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실패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업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한 해 동안 새롭게 문을 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모두 4만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패스트푸드, 제과, 제빵과 같은 외식업의 경우에는 2만 3천여 개, 학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은 1만 1천여 개,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은 7,600여 개입니다. 하지만 생존 경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살아남는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데요. 외식업의 경우에는 1,800여 개가 문을 닫았고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한 해 8천여 개가 넘는 매장이 사라졌습니다. 폐점률이 70%에 가까운 수준이죠. 하루에만 64개,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1시간에도 3개에 가까운 매장이 없어지는 우울한 현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사정에 하루 매출 신경 쓰기도 힘든데 이제는 본사의 갑질까지 견뎌내야 하는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짐을 덜어드릴 해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혜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 그리고 김종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는 분들은 샵 002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어렵게 창업을 했는데 가맹본부와의 갈등까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이 된 건데요. 박 교수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걸 상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수가 많아지면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 입장에서는 동일하고 일정한 제품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품질 관리나 통제를
하게 되고요. 가맹점들의 운영 자율권을 일부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관계의 힘을 주도하게 되고요. 가맹점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일정 수준의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서비스 품질 관리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가맹본부가 집기나 식자재 판매를 중요한 수익원으로 보고 또 과도한 수준의 불필요한 통제를 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양자 간 이해가 상충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가맹본부에서는 그래서 가맹점들의 어떤 운영 효율성을 일부 높일 수 있도록 유연적으로 좀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동일한 식재료라면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허용 범위가 현재로서는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맹본부를 따라야 한다는 고통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앞서 보셨습니다만은 영업이 끝난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아무래도 그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불법 침입, 뭐 고소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런 허락도 없는데 야밤에 들어와서 사진 내부를 촬영한다는 것은 주거침입 방치수색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것은 형사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본사 필수 물품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게 아주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이에 중요한 사안인가 보죠?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열티고 또 하나는 물품 판매 대금입니다. 예. 그럼 로열티를 올리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가맹본부의 이익이 나올까요? 하나는 그 필수 물품 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또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전부 가맹본부의 이익으로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뚜기의 18리터 드럼 식용유 있잖아요. 이건 시중에서 어느 가게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방금 찾아봤더니 옥션에서 한 드럼에 28,000원 팔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외식업체에서는 5만 원이 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바로 옆에 가게에 가서 사도 되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봐가지고. 예. 이익 때문에 아마 가맹본부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가맹점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주영 기자, 네. 이 업체 가맹본부에서는 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일단 본사는 저희의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은 거절을 했습니다. 예. 대신 서면으로 해명을 해왔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품 가격이 높다는 지적, 이에 대해서는 질이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법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디자인 업체를 세워뒀다는 의혹 역시 효율성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나온 그 침입한 불법으로 보이는 몰래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통해서 분명히 불법이 아니고 계약이 된 부분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조금 이상한 부분이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저희가 모두 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하고 본사와 접촉하면서 느낀 부분은 가맹점들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는 최근 가맹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고 일부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선을 왜 창업 초기 초반부에는 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본사 측에서 방송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거듭 전해왔는데요. 그렇게 본사가 가맹점들을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좀 가맹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미리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급 자재와 동선을 고려한 전문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볼 때 이런 그 디자인, 수익,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장의 공간, 환경은 수익과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왜 특정 커피 전문점의 성공 요인을 꼽을 때 제3의 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요. 이제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맥락, 공간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건데요. 예. 안락하고 또 쾌적하고 또 어떤 의미를 담은 공간을 원하고 있고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특정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는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제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머리에서 연상되는 브랜드의 이미지, 매장의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어떤 일방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특정 마케팅 목표 없이 불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잠깐 서울시에서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면요, 본사가 이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약 87.6%. 예. 반대로 가맹점주님들이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2.4%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본사 주도로 아까처럼 본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하도록 예. 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309만 원이었고요. 반대로 가맹점주님들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74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처럼 본사가 직접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공사하는 경우 그 마진율, 이익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일단 현행법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인테리어를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2에 위반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행정처분이 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맹 인테리어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많이 돌아다니시면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멀쩡히 잘 지내는 인근 옆에 빵집 가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인테리어 하는 경우 굉장히 당황했던 경우 있을 겁니다. 멀쩡했던 인테리어도 뜯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가맹사업법이나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인테리어 공사 강요 문제는 만만히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뭘 할 때 얼마나 들고 인테리어 얼마나 이거를 업체들이 준비를 할 때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가맹본부에서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이 창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주면 너무나 좋지만 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요, 예비 가맹점주들, 뭐 창업주들이요, 고객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서 이제 점주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약 단계에 진입했을 때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여러 계약 조건들은 사실 가맹 의사를 처리하기 어려운 시점에 제시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는 뭐 예비 가맹점주들이 이미 점포를 임대할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가맹본부와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강제적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 자체를 이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소문난 유명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요, 이 요구하는 강제적인 조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가맹점주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이미 동일 가맹본부를 통해서 점포를 개설한 다른 점주들을 좀 찾아가셔서 실질적인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계약 조건 같은 거를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취재 과정에서도 보면 그거를 미리 주지 않고 계약 당시에 주거나 아니면 뭐 날짜만 바꿔서 나중에 주고선도 마치 미리 준 것처럼 하는 경우도 저희가 취재를 할 수 있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맹본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심지어 범법자가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믿기 힘든 제보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문적으로 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유명 발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체.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김모 씨는 전과 3범입니다. 지금 전과가 지금 3범에다가 하나 받은 거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았는데 아직 조사 받은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뭐 구약식 하든지 해서 벌금 고지서가 나오든지 할 텐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곧 4범이 되시. 그쵸, 예. 평범해 보이는 40대 여성이 전과자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 김 씨는 우연찮은 기회에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아서 이제 가서 마사지를 받고 집에 왔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몸에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걸 해서 뭐 망하지만 않는다면 손익분기점 정도만 유지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거 해놓으면 내 동료들이나 뭐 남편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편하게 받겠다. 정말 아무 생각 없었던 거죠. 결심이 서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본사와 상담을 한 뒤 큰 돈을 들여 목이 좋다는 곳에 가게도 계약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걸 완전히 대출을 만땅으로 정말 받아가지고 이걸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본사에서 진행된 가맹점주 교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매장 영업에 있어 핵심인 마사지가 불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압력을 가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마사지를 하는 건 다 불법인 건 맞나요?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인이 하는 마사지라든가 안마는 불법이죠. 하지만 당시 본사 관계자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단속 걸리면은 본사 변호사 시켜서 뭐 1심, 2심, 3심 뭐 재판 좀 하다 보면은 한 1심하고 2심하고 하는데 1년씩 걸린다. 그러다 보면 곧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뭐 단속 자체도 없어질 거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만약에 단속이 걸리면 본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신경 쓸 거 없다. 단속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 시간을 끌다 보면 의료법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가맹 계약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이미 빚까지 내 투자한 돈만 수억 원.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들어간 돈이 한 2억 원쯤 됐었어요. 임대차 계약하고 부동산 복비, 권리금 주고 뭐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는 비용. 그렇게 불안감 속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선 일찍 갔더니만 이렇게 수의 입은 분이 포승줄에 묶여서 복도에 왔다 갔다 하시고 와, 저 사람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지 내가. 다른 상당수 가맹점주들도 김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가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금 모집을 못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는 가맹점을 모집을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본사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새로운 가맹점을 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업 희망자를 가장해 본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규제에 따라 신규 창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내가 신고됐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보 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제공되는 해당 업체의 각종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현재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 이 업체의 경우 이 문서를 줄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담이 계속되자 매장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지금은 매장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가만히 따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매장 후발 양도 약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가맹 약수 그분이 저희랑 예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명의만 바꾸십니다.
새롭게 가게는 낼 수 없지만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마사지라는 뜻 자체를 쓰지 않아요. 제 외국으로 진출이 되죠. 마사지. 실제로 저희가 영어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또 한 명의 예비 범법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개인에게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본사로부터 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프랜차이저. 그러나 이곳 업체 가맹점주들은 그런 혜택에 더해 전혀 필요 없는 정가까지 함께 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본사의 독특한 상품, 사업 노하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프랜차이즈, 2번 푸드코트, 3번 포장마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김 교선아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네요. 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불법입니다. 예. 불행히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법에 대해서 합헌 판정을 최근에 내온 적이 있지요. 예. 어떻게 보면 마사지업 하시려는 분한테는 핵심적인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그게 그 업체가 가맹본부 책임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건 거의 기망에 가깝습니다. 네. 속여서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는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저렇게 가맹점주를 모으는 행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업계를 대변하기는 좀 뭐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마사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많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시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소비자들이 서비스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회적인 인식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수준이 아직은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시각 장애인을 고용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점포 매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유지가 어렵게 되면 결국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보장되었던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본부나 가맹점들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에 일종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법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각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고용을 강요하기보다는 어떤 현실에 맞게 시장의 구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또 업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 업계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사회 기여형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기여형 마사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겠죠. 예. 김 기자 어떻습니까? 네. 해당 업체에 무슨 설명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이곳 업체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을 당했고요. 대신 역시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이곳 본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맹점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불법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조만간 의료법이 바뀔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법이 바뀔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부분은 저희 취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법이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무당이나 비선실서도 아닌데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 안마사 문제는요, 굉장히 비교적 첨예한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이 바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본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어이없는 일들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업체
한 프랜차이즈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그런 유명 업체인데요. 이곳에서는 1+1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자 한 판 가격에 2판을 준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이 대도록 본사가 강요했다는 의미입니다. 행사에 참여할지 말지 전혀 선택할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추가로 드는 피자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손실로 연결됐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실까요? 이번에는 유명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례입니다. 이곳에서도 다른 편의점들과 마찬가지로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가 물품을 팔면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의 가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주는 자신이 사는 과자의 한 봉지, 음료수 한 캔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본사에서 가격 폭리를 취한다고 해도 알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좀 어이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결국 본사의 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행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변호사님,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특히 이 가맹사업이란 것은 가맹점 운영은 이렇습니다. 현재 고용이 불안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중간에 일찍 나오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대부분 가맹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어떤 장사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가맹본부 영업사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의하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 가맹본부는 자기네들이 가맹사업법상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은 잘 모르죠. 이렇게 제도에 대한 정보가 자체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심각하게 불균형이고 비대칭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정보공개서 제공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가맹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각 가맹본부의 경우에는요,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느냐가 그 본인의 영업 실적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시겠죠. 해당 지역 어디가 제일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것들을요. 본인이 보기엔 이 자리에서 장사하면 한 월 매출 평균 최대 한 500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최소 500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매출이 하락하거나 수익이 저하됐어요. 손해보는 것은 저희 사장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주변 분들이나 다른 사장님들께 여쭤보고 특히 뭐 전문가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 문제점들을 쭉 알아봤습니다만 과연 가맹본부 그리고 또 가맹업주들 간의 상생의 방법은 없을까요?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곳은 국수와 분식을 주 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전국에 4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올해 48살 이영범 사장님에게 저녁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지금은 인덕원에 있는 국수 전문점 사장이지만 6년 전만 해도 이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오랜 고민 끝에 국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두 번째 직장으로 결정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이제 어떻게 됐든 회사를 나와야 되는 입장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다시 취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사실은 음식점인데 원래 뭐 요리 쪽으로 뭔가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예. 처음 가맹점을 알아보기 위해 본사를 찾아갔을 때 이 씨는 조금 의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곳의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와 비교해 기대 매출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이걸 창업을 했을 때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당장 우리는 수입이 최고 관심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거의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다른데 이게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하지만 지금 매출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그때 오히려 저는 더 높았죠. 예, 지금이 더 높았죠. 제시 받았던 것보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에도 본사는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았고 오히려 가맹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은 경우 물품 가격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경쟁 점포가 주변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매장이.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홍보물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가맹점주에게 필요 없는 물품을 강매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이거 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건 아니죠. 네. 어차피 메뉴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그때그때 이제 소비되는 만큼 그래서 발주를 하고 체크를 해서 다음날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죠. 영업을 끝낸 늦은 밤, 이 씨가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인근에서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동료 점주들과의 모임. 반갑습니다. 건강합시다. 건강이 최고니까. 여기엔 눈에 띄는 한 사람도 있는데요. 본사 지역 담당 관리 직원도 함께합니다. 즐겁게 회포를 풀던 점주들은 본사 직원에게 불만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습니다. 옆에 매장 내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 옆에 매장 낸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서로 말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뭔 계속 하려고 하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본사에 전달을 해주니까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하는 구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간 역할을 잘 하죠. 이렇게 직접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수익을 올리는데 힘을 쏟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특히 가맹점을 압박해 갖은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그 유혹은 더욱 심할 겁니다. 우리는 본사 대표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사실은 고도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 배를 갈라는 우를 범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안 갖고 그냥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브랜드, 오래가는 기업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맹점이 살아남고 함께 성장해야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본사 대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힘을 모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묘한 정 같은 게 있어요. 뭐 체력이 된 한 보람되고 오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신문고 돌발 퀴즈. 본사의 독특한 상품, 사업 노하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프랜차이즈, 2번 푸드코트, 3번 포장마차.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일인데 좀 어렵습니다.
박 교수님,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당연한 일이. 글쎄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나라 일부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마치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쯤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가맹본부들이 가맹점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네. 뭐 인테리어 비용, 식자재, 물품 거래를 통한 이런 차액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을 프랜차이징 사업의 중요한 수익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맹점 수를 늘려서 하드웨어를 더 많이 팔아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행하게도 이러한 양상으로 봐서는 진정한 프랜차이징의 본질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나쁜 프랜차이즈 업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예비 창업주시라면 먼저 여러 업종에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도요, 뭐 가격, 뭐 품질 다 따지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나 프랜차이징 유형을 놓고 고려하실 때 일단 비용 문제를 가장 먼저 철저하게 따지셔야 되겠죠. 뭐 리뉴얼 시기,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나 로열티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평판입니다. 네. 이거는 어디 계약서에도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주변에 그 가맹점주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가맹본부의 어떤 질적인 평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주변 경쟁 점포와의 거리를 확보해주지 않는 가맹 본부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 근접한 위치에 동일 점포가 개설되는 경우에는요. 결국 수익을 나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리고 갱신 보장 여부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주 일부지만 수익이 높은 그런 지역의 점포에 대해서는 가맹 본부에서요.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려고 이제 뛰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가맹점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은 없는지 먼저 변호사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방금 화면 보니까 먼저 이 생각부터 좀 듭니다. 아까 보면은 그 가맹점주님들과 저희 본사 직원들이 함께 즐겁게 얘기하면서 온갖 고충을 토로하는데요. 예. 근데 현재 대부분의 또 가맹점주님들이 가맹점주 협의회라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는 어떤 본사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정말 많은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제일 먼저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불만을 좀 어떤 걸 좀 고쳐달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거죠. 마치 노동자에게 해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는 일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상생, 다시 같이 살아날까 이 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과거 미국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특히 미국의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대부분 어떤 협동조합 형태나 구매 협동조합을 또 따로 만들어서 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던킨 도너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도너츠와 커피를 팔다가 수익률이 저하되자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고 인근 낙농가들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던킨 도너츠 모델은 향후에 뭐 KFC나 기타 등등 유명한 미국 브랜드로도 미국 프랜차이즈로도 퍼져 나갔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맹점주니들이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가맹본부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프랜차이즈가 더 잘 살아나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 모델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박 교수님. 예, 뭐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에 대한 관점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좀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좀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테리어나 자재 집기 관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브랜드 점포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맞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영 요소들은 가맹점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마케팅 지원 정책의 일환이지 가맹본부의 수익 창출의 일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는요, 가맹점의 매출에 의존하는 형태로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의 매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나 또 지원 전략들에 대한 고민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여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경영의 노하우나 지원을 받게 되는 가맹점들은 당연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결국 그 수익의 최대 수혜자는 가맹본부가 되겠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숙한 경영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쁜 프랜차이즈를 판단하는 방법 없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맹비를 많이 받거나 또 인테리어를 과도하게 하거나 또 잘 되는 매장은 본사가 직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오늘 퀴즈 정답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의 독특한 상품, 사업 노하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방식을 일컫는 말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정답자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무려 20% 달하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만점이죠. 아파트의 비리는 세 발의 피고 상가의 비리는 그 위에 10배, 20배, 100배 더하다. 법 위에 사는 사람. 뭐 절대 오피스텔은 안 살 것 같아요. 이 관리사무소는 계속 갑질을 해요. 네, 한 신문에서 최근 나는 자영업자라는 수기를 모집했는데요.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맹본부에게는 수많은 가맹점 가운데 하나가 문을 닫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맹점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사가 성공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미소 지을 때 가능하다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진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신문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